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전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는 10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충전재를 집어넣는 이유들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고전적인 이유는 인쇄적성과 필기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충전재를 집어넣습니다. 섬유끼리 종이를 만들면은 이 섬유와 섬유가 결합하고 있는 빈 공간들이 생깁니다. 이런 빈 공간들에 잉크가 새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쇄를 할 때 잉크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런 성질들이 있고, 또 필기할 때도 그 부분에서 필기가 잘 안 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재를 사용해 가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빈 공간들을 매끄럽게 메꿔주게 되면은 인쇄 성질과 필기 성질들이 향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어넣는 충전재 함량은 3 내지 30%이고 지종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어도 되는 지종이 있고, 충전재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지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충전재를 집어넣지 않는 지종은 화장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들이 가장 중요한 지종에서는 충전재를 집어넣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급 인쇄 용지의 경우에는 평량도 크게 가져가고, 그리고 충전재의 사용량도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테이블 10의 1번에서 이런 충전재를 집어넣으면 종이 물성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개량되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공극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극들을 충전재가 채워 넣어가지고 아주 매끄러운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종이 구조가 깔끔해지고, 그 다음에 포메이션도 좋아지게 됩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충전재를 집어넣으면 가장 원하는 성질 중에 하나는 불투명도를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불투명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인쇄한 종이를 볼 때 인쇄한 뒷면이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프린트 스루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인쇄한 그 면인데, 그 면이 아니라 뒷면이 보이는 경우는 눈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불투명도를 향상시켜서 인쇄면은 잘 보이고 인쇄 뒷면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 성질들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재는 백색도가 펄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펄프를 약간 덜 표백을 해도 충전재를 사용해서 원하는 정도의 백색도에 도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재를 사용하면은 광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뒤에서 빛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반사, 투과, 굴절, 반사, 굴절이고 여기에 들어간 건 흡수,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 그로스는 빛의 반사와 밀접한 성질을 갖습니다. 빛이 반사가 잘 될수록 그로스한 성질을 갖고, 반사율이 떨어질수록 그로스 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충전재를 사용하면 광택도가 증가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쉿 내부에 빈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촉감을 느껴보면 종이가 섬유가 닿아서 올라가 있는 부분과 빈 공간,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전재를 사용해가지고 채워 넣게 되면은 종이가 굉장히 매끄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무스니스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재를 사용하면 인쇄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잉크가 흡수되는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빈 공간으로 잉크가 새는 것들이 충전재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종이 인쇄면에
잉크가 흡수되어야 되는 정도만큼만 흡수되도록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불투명도를 향상시켜서 뒷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고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잉크가 잘 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인쇄가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충전재는 섬유보다 물에 의해서 수축과 팽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수증기에 의해서 수축과 팽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전재를 많이 사용하면 종이의 치수 안정성이 향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충전재를 사용하는 이유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러한 이유보다는 충전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섬유를 대체할수록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 또 다른 한 가지는 충전재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종이의 강도를 유지하는 한 탈수가 좋아집니다. 건조 이전 단계까지 탈수를 많이 시킬수록 건조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세이빙 중에 섬유 대체 효과와 에너지 코스트 세이빙 두 가지 측면에서 충전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충전재는 다양한 타입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카올린 클레이 계열과 칼슘 카보네이트와 탈크,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만 꼽는다면 탈크를 제외하고 클레이 계열과 칼슘 카보네이트 계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는 브라이트니스와 오페시티가 우수한데 단점으로는 산성초지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초지 조건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칼슘 카보네이트는 이것은 산성초지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중성이나 알카리성 초지 조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 초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칼슘 카보네이트가 산과 만나서 수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다가 분해가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수산화칼슘이 물에 어느 정도는 용해돼 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칼슘 카보네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칼슘 카보네이트, 또 하나는 합성 칼슘 카보네이트. 이것은 탄산칼슘을 갈아서 만드는 거고, 이것은 침전을 해서 만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중탄, 이것을 경탄이라고 약칭을 합니다. 이 칼슘 카보네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이런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북부지방에 탄산칼슘이 풍부한 석회암 지대가 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유럽에도 이런 탄산칼슘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한국에서는 탄산칼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카올린 클레이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지 산업들은 카올린 클레이를 주로 사용하려는 쪽으로 제지 산업들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속초지 조건과 이 고속초지 조건 자체가 탄산칼슘의 사용을 촉진시켰습니다. 이 고속초지 조건에서는 알럼과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중에 고속초지 조건에서 하드플락이 깨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계를 사용하는 중성이나 염기 초지 조건이기 때문에 카올린 계열보다는 이제 중성이나 염기성 초지 조건에 적합한 탄산칼슘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탄산칼슘과 크레이가 주종을 이루지만은 그 이외에도 이산화티타늄, 이것도 산업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이 아니라 충전재입니다. 그 다음에 탈크,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이드레이트, 실리카나 플라스틱 피그먼트 등이 있지만은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탄산칼슘 계열과 크레이 계열입니다. 이산화티타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충전재 중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은 생산 비용이 크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점차 감소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굴절 계수가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불투명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소량의 충전재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아까 설명드렸던 숏스루 뒷면이 보이는 현상들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종이를 만드는데도 뒷면이 보이지 않고 앞면을 내가 원하는 면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종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티타늄으로 종이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얇은 평량의 종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볍고 얇은 평량의 종이들은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지금은 용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사전,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죠. 사전이나 성경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사전 찾아본 지가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사전을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많이 하죠.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시장들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실리카를 합성을 해가지고 침강형 실리카를 만드는데 이런 침강형 실리카는 무정형으로 다 만들 수가 있고 브라이트니스나 오페시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iO2가 약 78% 정도 들어있고 5%가 CaO 형태의 하이드레이트 실리카 형태로다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실리카를 합성을 하면은 포도처럼 그 덩어리가 지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비표 면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충전재를 공부할 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충전재는 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자 크기가. 빛의 굴절과 입자 크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다면은 이것은 충전재로다 그리 적합한 형태는 아닙니다. 빛의 굴절을 유리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안에 작은 알갱이들의 응집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크러스트입니다. 크러스트 안에 하나의 각각 알갱이. 빛의 그 굴절과 산란은 각각 알갱이 입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덩어리에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더라도 포도송이 전체에 의해서 빛의 굴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알갱이에 의해서 빛의 굴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 덩어리가 되면은 작은 알갱이에 해당되는 빛의 굴절을 보일 것입니다. 많이 안 쓰죠. 프리시피테이트 실리카나 이런 계열들. 아마도 가격 경쟁력이 탄산칼슘이나 크레이에 비해서는 불리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트리하이드레이트 이것도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알루미늄 트리하이드레이트를 쓰면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불을 잘 타지 않는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크도 제재 산업에 많이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탈크의 경우는 비표 면적이 크고 피치를 잘 응집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지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탈크를 가지고
충전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전재는 어떤 화학적인 충전재의 성분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보다는 물리적인 빛의 굴절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입자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 입자 모양의 크기가 이 충전재의 어떤 역할, 빛의 굴절, 오페시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응집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굉장히 치밀하게 응집이 되어 있다면은 이게 큰 입자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좀 더 루스하게 응집이 되어 있다면은 각각 개별 입자처럼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다가 응집을 하는지, 그다음에 응집 정도가 굉장히 치밀하게 응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느슨하게 응집되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빛의 산란에 다른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을 때 이런 충전재의 모양이나 응집체, 그다음에 응집체 안에 있는 것들의 어떤 패킹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충전재가 빛의 굴절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은 들어오는 빛, 투과되는 빛, 그 다음에 반사되는 빛,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반사가 될 수 있고, 투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흡수가 될 수 있죠.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벽하게 빛이 투과가 된다면은 투명해지고요. 만약에 빛을 모두 흡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검은색이 될 겁니다. 빛을 모두 반사를 한다면 흰색이 되고, 그래서 이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성들이 결정이 됩니다. 투명해지면, 만약에 종이가 투명해지면은 뒷면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 뒷면을 통과를 못하게 하고 여기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굴절을 시키면 뒷면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런 세 가지 현상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재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상대적인 스캐터링 코에피션트, 비산란 개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 광산란 개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빛이 얼마만큼 산란을 하는가에 따라서 뒤에 있는 면이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고 오페시티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충전재의 종류에 따라서 스캐터링 코에피션트 값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낮은 것은 표백된 화학 펄프이고, 약 220에서 350 정도, 1g이 그 정도의 제곱센티미터의 스캐터링 효과를 갖는 데 비해서 기계 펄프의 경우에는 약 2배 정도 되는 g당 500에서 750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의 스캐터링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우리가 스캐터링을 더 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충전재의 경우, 이런 펄프보다 월등한 스캐터링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러 크레이의 경우는 1100에서 1200 정도 값을 갖고, 이것을 열 처리를 해가지고 좀 더 개질한
크레이의 경우에는 2600에서 3000 정도 스캐터링 코에피션트 값을 갖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탄산칼슘을 마세형 탄산칼슘의 경우에는 1400에서 1700 정도 값을 갖고, 화학적으로 다시 만든 침강형 탄산칼슘의 경우에는 약 2200에서 2700 정도의 스캐터링 값을 갖습니다. 월등한 게 있죠. 스캐터링이 가장 잘 되는 이산화 티타늄은 4500에서 6000 정도로다가 1g당 스캐터링 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크레이의 절반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거나, 탄산칼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스캐터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 티타늄의 경우엔 이런 효과 때문에 이산화 티타늄을 조금 집어넣어도 충분히 불투명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종이를 만드는데 조금 집어넣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충전재를 조금 집어넣게 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이 좋아져가지고 종이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섬유를 조금 집어넣더라도 초지가 잘 돼요. 찢어지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저평량 종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이가 찢어지지 않고. 그래서 책 중에 얇고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얇고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두꺼운 책들은 이런 저평량 종이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전이나 종교서적들은 일반적으로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가는 저평량 종이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사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량이 2배가 되면은 종이가 2배 두꺼워져요. 물론 그 벌크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사전이 2배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끔찍하죠. 요즘은 여러분들 사전을 별로 펼쳐보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사전은 굉장히 두꺼운 종이이고 책이고, 그래서 평량이 낮아지면 그만큼 책을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충전재들의 평균 입자 크기, 그 다음에 굴절 개수, 백색도, 그 다음에 비피 면적,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굴절 개수입니다. 이산화 티타늄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굴절 개수가 1.5에서 1.6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산화 티타늄만 월등하게 높은 2.6에서 2.8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죠. 굴절이 잘 되기 때문에 불투명도가 크겠죠.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백색도입니다. 여러분, 인쇄용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백색도를 갖는 종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백색도는 펄프의 백색도와 충전재의 백색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백색도의 충전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펄프를 좀 덜 표백을 하더라도, 펄프의 백색도가 약간 낮더라도 충전재가 그것들을 커버해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높은 백색도를 요구하는 지종을 만드는데 충전재의 백색도가 낮다면 그때는 펄프를 더 표백을 해야 됩니다. 펄프를 표백하는데 백색도 ISO 80 단위까지는 상대적으로 표백이 용이하지만 85가 지나가고 90이 넘어가는 데는 상당히 표백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표백제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펄프를 86, 7까지만 표백을 하고 백색도가 높은 충전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에서 펄프를 만드는 경우, 국내 대부분의 인쇄용지 업체들은 펄프를 사다가 쓰기 때문에 펄프를 만드는 제조사에게 높은 백색도를 요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펄프의 강도가 감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은 높은 백색도의 충전재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펄프를 덜 표백을 하는 게 전반적인 종이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이산화 티타늄의 경우는 0.2에서 0.4 마이크로미터로다가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균일한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입자의 분포가 훨씬 더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자의 크기는 굴절 개수를 결정하는데, 굴절 현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빛의 굴절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입사 광선의 절반 정도의 파장에 해당되는 물질이 방해를 하면은 가장 굴절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빛들은 다양한 파장을 갖지만 얼마 정도인가요? 약 400에서 600 정도 사이인가요? 그러면 평균을 500 나노메타라고 생각을 하고 500 나노메타면 아마 0.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될 거예요. 이 500 나노메타 또는 0.5 마이크로메타의 절반인 0.25 마이크로메타 정도면은 입자 크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빛을 굴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 티타늄은 이상적인 형태의 입자 크기에 가깝죠. 나머지들은 물론 이 크레이 경우는 있지만 이 부분도 있지만은 나머지 큰 입자들은 굴절시키는데 그렇게 유리한 입자 크기는 아닐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개의 물질 사이에 인터페이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섬유와 충전재 사이에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데 섬유와 충전재 사이에 굴절 개수값의 차이가 클수록 굴절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산화 티타늄의 경우 소량 첨가했을 때는 처음에 첨가된 것들의 굴절 효과들이 좋은데 충전재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단위 무게당 굴절 개수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산화 티타늄만큼 급한 경사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그 경계면 사이에서 굴절 개수의 변화를 보면은 섬유와 크레이 사이에서의 굴절 개수는 0.1, 이산화탄소도 0.1 정도인데 비해서 이산화 티타늄만 굉장히 큰 값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산화 티타늄이 이러한 용도에서 가장 효과를 잘 발휘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그먼트 서페이스 차지, 이런 그 충전재의 표면 전화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초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살펴봤겠지만은 이런 충전재가 섬유에 보류되려면은 섬유 표면의 차지와 충전재 표면의 차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만약에 같은 전화를 띄고 있다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할 것이고 반대 전화를 띄고 있다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충전재는 음전화를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충전재들은 아까 입자 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상적인 입자 직경이 0.25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죠. 이런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비표면적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비표면적이 크면은 비표면적이 큰 물질에 더 잘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와이어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입자의 큰 것들은 걸리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충전재들이 빠져나가면은,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면은, 백수 시스템에, 이 시스템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가지고 지료를 희석해가지고 사용할 때 이런 시스템에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양이온성 첨가제를 집어넣을 경우 이런 양이온성 첨가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이온성 첨가제를 집어넣을 때 이 양이온성 첨가제가
펄프의 섬유 표면에 가서 달라붙기를 원해요. 섬유 표면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섬유 표면의 음이온과 경쟁하는 다른 음이온들이 있죠. 예, 섬유 표면과 경쟁하는 다른 음이온들이 있는데 비표면적이 훨씬 더 큰 음이온들이 있어요. 비표면적이 굉장히 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충전재,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미세분, 이런 것들은 섬유보다 비표면적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온성 첨가제를 집어넣으면 이 양이온성 첨가제는 어디에 가서 달라붙을까요? 섬유에 달라붙을까요? 아니면 비표면적이 큰 충전재나 미세분에 달라붙을까요? 예. 섬유 표면에 가서 달라붙기보다는 비표면적이 큰 충전재나 미세분에 달라붙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잘 작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표가 섬유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집어넣는데 다 이 부분은 양이온들이에요. 달라붙겠죠. 섬유에 1이 달라붙으면은 충전재, 크레이 충전재는 4가 달라붙거나 분산형 로진 사이즈의 경우는 16이 달라붙고 알루미늄의 경우는 2가 달라붙어요. 미세분에는 유사한 경향들이. 왜 충전재나 미세분에 이게 훨씬 더 잘 달라붙을까요? 이유는 비표면적 차이죠. 섬유는 비표면적이 작고 미세분은 충전재는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서로 먼저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으면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결합을 해야 되는데 수소결합을 할 그 위치 중간에 충전재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섬유의 입자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이런 그 수소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자가 작을수록 그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을 더 많이 방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그렇고 구형에 가까울수록 일정한 형태가 없는 그 무정형보다 더 큰 영향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레이를 사용할 경우 그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을 방해하는 효과들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재를 집어넣게 되면은 강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X축엔 숫자를 썼죠. 저자가 Y축에도 숫자가 적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불행하게도 Y축 숫자들을 빼먹고 책을 썼습니다. 본 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충전재를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페시티가 향상되는 거죠. 그러고 그래서 쇼스루, 뒷면이 보이는 현상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섬유보다는 펄프보다는 충전재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유를 많이 사용한 경우보다는 충전재를 많이 사용한 경우 건조가 빨리 되기 때문에 건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하지만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을 방해해서 섬유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쓰여지고 나서 다양한 새로운 제조용 충전을 하는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응집을 시켜가지고 작은 입자의 탄산칼슘들이 아니라 적당한 형태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탄산칼슘을 로딩할 경우 각 입자들이 스캐터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수소결합을 방해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할 때는 클러스터로 작용을 해서 이 종이의 강도
저하를 덜 일으키면서 충분하게 스캐터링을 일으키고 또 섬유 대신은 사용하는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그 마쇠형 탄산칼슘에다가 다시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반응 조건에서 침강형처럼 어떤 여기에 침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탄산칼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선응즙과 유사한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드 칼슘 카보네이트 기술도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섬유와 섬유 사이의 층에다가 전해질 고분자를 응집시켜서 더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충전을 시키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고, 탄산칼슘을 섬유 안에 루멘에 로딩을 시켜가지고 불투명도를 향상시키려는 기술들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그 조지아텍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과제들인데, 이 충전재를 고분자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섬유의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을 시키려는 최근 연구 시도들을 가지고 한번 덧붙여서 살펴보면서 책에서 다루지 않는 최신형 그 충전재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그 조지아텍에 있는 두 교수, 그 라고스카 교수와 댕 교수 두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인데, 충전재를 보다 더 좋게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세이빙을 하자는 거예요. 원가 절감을 하자는 연구들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요구하는 목표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건조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약 톤당 10,000원 정도 절감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섬유 비용을 절감을 해가지고 톤당 한 3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싸게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시도들입니다. 기존의 방법은 섬유와 충전재 사이에 고분자 전해제,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나 양이온성 전분을 붙여가지고 이것들을 가서 달라붙게 하는 시도들을 했는데, 이 필러 표면을 코팅을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덩어리들이 섬유 표면에 가서 달라붙도록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섬유의 사용량을 줄이고 건조 에너지를 줄여서 좀 더 저비용으로 종이를 만들자는 연구들입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지만은 라이트가 빛이 스캐터링 될 때 이 큰 덩어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한 개 한 개의 작은 알갱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지는 얼마나 이 덩어리를 잘 패킹을 하는가, 치밀하게 패킹하는 경우와 띄엄띄엄하게 패킹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효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집 방법에 따라서 다른 효과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연구 집단들에서 많은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연구를 가지고 한 11일 동안 공장 테스트를 했고, 전분을 필러 표면에다 코팅을 했더니 그게 그렇게 충전율을 5%까지 사용을 하여도 라이너 보드의 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지 속도는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조 시 사용하는 스팀은 약 1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공장 결과를 가지고 새로 연구를 계획을 한 겁니다. 충전재 표면에다 전분을 코팅을 하면은 강도적 성질이 향상되고, 왜 강도적 성질이 향상될까요?
충전재 표면에다 스타치 코팅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섬유와 섬유 사이에 충전재가 들어오면 수소결합이 방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전분 코팅을 한다면 전분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충전재 표면에 코팅된 전분에 의해서 섬유와 충전재 사이에 수소결합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번 충전재와 다른 섬유와 수소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강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충전재는 다양한 등급의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로 이 연구 집단들은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재의 사용량을 늘리면은 건조 에너지를 약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재를 만들어가지고 스프레이 드라잉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과 그냥 그 젖은 상태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집단이 개발한 기술은 PCC, 그 합성한 친강형 칼슘 카보네이트와 그 크레이 두 가지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목적은 결국은 충전재를 더 사용하는 거예요. 충전재를 더 사용하고 펄프를 덜 사용하고, 그러면 펄프가 충전재보다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싸게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충전재 전분 코팅을 했더라도 충전재가 많이 사용되면 건조가 쉽기 때문에 건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충전재 주위에 전분으로 코팅을 잘해가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탈수 효과는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라이트 스캐터링 효과도 다 가져와가지고 이 충전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충전 효과는 발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충전재 표면에 코팅을 한 전분에 의해서 충전재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해결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전재 표면에 전분으로 코팅을 한 것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충전재 표면에 크레이 충전재 표면에다가 전분을 코팅한 것을 스프레이 드라이어 기법으로 말린 다음에 그것을 전자현미경을 찍은 것이고, 오른쪽은 젖은 상태에서 가라앉도록 만들어가지고, 심전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것들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는 강도적 성질이에요. 하나는 STFI 강도와 여기서는 린 크러쉬 강도에 대한 거고, 원래 예전에 만들던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 이 정도의 강도를 갖는데 5%를 첨가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약 10% 정도를 첨가한 경우 강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실제 4개의 공장에다 도입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스프레이 드라잉으로 제조한 그 충전재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재 표면에다가 전분 코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스프레이 드라잉 기법으로 건조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장에 가져가 가지고 첨가한 경우들입니다. 강도가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5% 첨가했을 때, 10% 첨가했을 때, 5% 첨가했을 때, 10% 첨가했을 때, 이렇게 강도가 감소를 합니다. 이 연구 집단에서 한 5, 6년 전에 한 건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도달한 그 연구 성과로는 그 웻 슬러리 방법으로 다 스타치 코팅을 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크레이에다가 스타치 코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지방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가라앉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방법을 두 번째는 PCC에도 적용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CMC 코팅을 해가지고, 전분 대신에 CMC 코팅을 해가지고 CMC로다 코팅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전분이나
CMC나 그 다음에 코팅한 후에 지방선을 한 경우 입자 성질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입자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초지 조건의 그 큰 전단 응력 조건에서는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코팅한 표면들이 깨지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코팅을 했을 경우에 제타 포텐셜은 어떻게 바뀌는지 해봤고, 그 다음에 초지는 그 라이너보드 등급과 뉴스프린트 등급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라이너보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들이 뭘까요? 이런 그 헬릭스 구조. 이 구조가 일반적인 전분 구조이죠. 이렇게 전분 구조인데다가 여기다가 칼슘 양이온을 집어넣고 지방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요 부분은 전분 구조, 요 부분은 지방산 구조. 이렇게 복합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방산을 집어넣으면은 지방산 안에 어떤 그 지방산의 물성으로 인해서 개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럼 표면전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방산까지 넣어가지고 개질한 것들이 물에는 잘 녹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코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충전재에 코팅을 한 다음에 잘 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응집체가 고속 초지 조건의 그런 전단 조건에서는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코팅 효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전분대 필러를 1대4로다 하고 팩티게시드를 5% 첨가한 경우, 그 다음에 10% 첨가한 경우, 15% 첨가한 경우, 20% 첨가한 경우, 여기서는 필러를 2배를 더 넣고 그 다음에 10% 첨가한 경우, 스타치 컨센트레이션이 물에서 계속 떨어지죠. 약간. 그래서 이런 경우들 전부 다 스타치하고 잘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코팅 효율은 약 98% 이상의 높은 코팅 효율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더라도 필러 표면에 전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지방산 구조가 들어와서 개질된 충전재로 역할을 하겠죠. 제타 포텐셜의 변화를 봤는데 지방산을 집어넣을수록 제타 포텐셜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지방산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것들은 그 크레이 표면에 있는 전하들을 지방산이 감싸서 그 표면 전하가 낮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응집을 했더니 오랫동안 1000rpm의 속도로다가 계속 뒀는데 이 시간 단위는 분입니다. 약 60분 동안 두더라도 이 응집체가 잘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번에 이상 시간이 지나면 응집체들이 깨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응집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23에서 3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60분, 70분 정도 견딘다면은 초지 조건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연구 집단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재에다가 전분을 개질하고 전분 사이에다가 그 지방탄을 넣게 되면은
기존의 공장의 공정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섬유 사용량과 건조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도한 건데 펄프는 OCC를 사용을 했고 크레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전분은 생전분으로다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양형성 전분을 첨가를 했고, 지방산은 팔미틱 엑시드를 첨가를 해가지고 생산한 예입니다. 충전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이용성 전분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강도적 성질의 저하가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모디파이드 전분을 했더니 그런 효과들이 덜 일어나는 걸로.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강도 감소가 덜 일어나는 조건에서는 상당히 높은 충전재를 사용하더라도 공정상의 트러블을 덜 일으키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버스팅 인덱스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데 비해서 텐사일 인덱스는 훨씬 이거보다는 덜. 그래서 충전재 첨가량을 늘리더라도 3%, 기존의 캐타이닉 스타치의 3% 수준보다도 약 12%까지 느리더라도 기존에 어떤 모디파이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약 3% 정도의 충전재를 첨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모디피케이션을 하면은 12%까지 느리더라도 유사한 텐사일 스트렝스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선 3%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그 버스팅 인덱스 값을 갖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필러와 캐타이닉 스타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필러에다가 캐타이닉 스타치를 모디피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모디피케이션에다가 특별히 더 지방산을 집어넣어가지고 특별히 모디피케이션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얘기인데 스티프니스와 그 다음에 테어 인덱스에 관련된 것들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 4% 정도 기존 방법보다는 이렇게 모디피케이션을 하면은 12% 정도를 사용하더라도 4%보다도 더 높은 값을 갖는다는 것이고, 테어 인덱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일반적으로 약 3배 정도 충전재 사용량을 늘리더라도 별 무리 없이 이렇게 OCC로부터 그 라이너 보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어넣은 지방산이 다른 물리적 성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의 방법은 이런 정도의 지방산을 코팅한 필러, 기존의 방법은 이런데, 여기에다가 지방산을 코팅한 경우에는 코팅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벌크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재 사용량이 늘수록 벌크 값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전분과 지방산을 코팅해서 개질한 경우에는 약 15%까지도 일정하고, 이 노란 처리의 경우 지방산을 약 10까지 한 경우에는 오히려 벌크가 향상되는 효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끄러짐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박스를 만들었을 때 박스가 미끄럽지 않을까, 그런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렇게 미끄럼성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으로는 이렇게 충전재에다가 전분과
지방산을 같이 처리한 경우가 만들기 쉽다는 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시도할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OCC의 물성이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온성 전물을 직접 집어넣는 것보다는 충전재 표면에 코팅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것들이 더 낫다는 것. 지방산을 약 20%까지 스타치에다 첨가를 하고 충전재를 약 그런 것 20%까지 집어넣더라도 그 강도적 성질이 감소하는 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충전재 사용량을 늘리면서 섬유의 사용량을 줄이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에너지 비용과 섬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방법은 전분 대신에 여기다가 CMC를 가지고 표면을 코팅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PCC 표면에다가 CMC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그림들이고, 처리 후 그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CMC 처리된 그 필러에다가 CMC 처리를 한 것들을 집어넣는데, 일반적으로 충전재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벌크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전재의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텐사일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오리지널 PCC보다는 이렇게 모디피케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들이 덜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강도들, 버스팅 스트렝스에 관한 것이고, 스트레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충전재를 그냥 사용하고 양이온성 전분을 기존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충전재 표면에 양이온성 전분을 코팅을 하고, 그러고 지방산을 하던, 아니면 충전재 표면에 CMC로 다 코팅을 한 다음에 이런 물성을 보이는 경우 훨씬 더 강도적으로 우수한 성질들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어 레지던스에 관련된 것들인데, 오리지널보다는 CMC 오리지널을 한 경우, 오리지널 PCC에다가 CMC를 처리한 것은 오리지널 PCC보다 강도적 성질들이 나빠지지만, 지방을 써가지고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적 성질들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은 현재 추세는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충전재를 집어넣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현재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코스트 세이빙이 가장 강합니다. 섬유보다 싸고 건조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그 리사이클 파이버를 의존하는 공장엔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전재 함량이 적기 때문에 종이를 리사이클링 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펄프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고지를 가지고 리사이클링 해야지 원하는 수준의 섬유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문제로는 버려야 되는 제지 슬러지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어려운 점입니다. 하지만 인쇄용지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섬유의 사용을 줄이고 충전재의 양을 늘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연구들이 시도되고 공장 적용들이 시도될 겁니다.
가장 많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충전재료는 클레이 계열과 칼슘 카보네이트 계열이 있고, 이 칼슘 카보네이트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마세형과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든 침강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충전재는 이산화티타늄인데, 이산화티타늄은 리프렉터 인덱스 값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불투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과 환경 문제로 점점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원하는 지종, 특별히 사전 지종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 문화 때문에 덜 만들어지고 아마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충전재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양은 굴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충전재들이 여러 개 모여서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에도 덩어리의 모양과 그 다음에 얼마큼 이렇게 패킹이 됐는가에 따라서도 다른 그 굴절 현상들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과 입사광, 반사광, 그 다음에 투과광 이런 것들인데, 빛이 전부 투과한다면 투명한 셀로판지처럼 될 것이고, 전부 다 반사를 시킨다면 흰색이 될 거고, 일부를 흡수한다면, 여기서 흡수를 한다면 색을 띠는 종이가 될 거고, 모든 빛을 흡수한다면 아마 검은색이 될 겁니다. 중요한 성질들인데, 이산화티타늄이 가장 높은 스캐터링 값을 갖고 다른 충전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스캐터링 코에피션트 값을 갖습니다. 에버리지 파티클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이상적인 0.25 마이크로미터 근처에 속하는 것들은 이산화티타늄이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원하는 입자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범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질은 굴절 개수는 이산화티타늄만 2.6 근처의 값을 갖고, 나머지 재료들은 약 1.6 근처로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티타늄이 갖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높은 백색도 때문에 펄플이 약간 덜 표백을 하더라도 원하는 지중에 인쇄용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소량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그 스캐터링 코에피션트 값을 갖지만은 종이에 계속 이산화티타늄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 탁월한 성과들은 점점 더 떨어지게 돼가지고, 만약 10% 정도를 첨가를 한다면은 PCC보다 그리 높은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티타늄은 소량 첨가를 해가지고 저평량 종이를 만드는 데 유리하고, 이 탄산칼슘 계열이나 클레이 계열은 섬유의 사용을 줄이면서 고평량이나 일반적으로 섬유를 대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전재하고 섬유 사이의 그 굴절 개수 상대적인 그 굴절 비를 보면은 이산화티타늄의 경우는 굉장히 크고, 거기에 비해서 클레이나 탄산칼슘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티타늄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충전재의 역할을 합니다. 표면전화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충전재들은 음전화를 띠고 섬유, 그 다음에 미세분, 이 세 가지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음전화를 띠고서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양이온성 첨가물과 경쟁을 하는데, 가장 불리한 것은 섬유입니다. 왜? 섬유는 입자가 크고 미세분과 충전재는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비표 면적이 작은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비표 면적이 크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섬유는
양이온성 전분이나 로진 섭 사이즈나 분산형 로진 사이즈나 알럼이 흡착되는 걸 섬유를 기준으로 1로 했을 때 충전재용 클레이나 미세분이 섬유보다는 월등하게 잘 흡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이죠. 양이온성 다른 애나이오닉 트래시를 컨트롤하는 것들을 통해서 양이온성, 음이온성 쓰레기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적합하게 잘 리텐션을 시켜야지만 이런 것들 간에 조화롭게 보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전자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충전자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도 저하라는 단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도 저하가 발생을 하는데, 이 강도 저하는 입자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강도 저하가 심해지고, 입자가 9에 가까울수록 강도 저하가 심해지고, 일반적으로 크레이가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강도 저하는 더 일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충전재를 더 집어넣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강도 저하된 것들을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뭐 레이어 바이 레이어 기술을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응집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코팅을 하거나 다양한 기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충전재를 더 많이 집어넣을수록 떨어지는 강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연구들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전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투명도를 높여서 뒷면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인쇄면에 인쇄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주목적이고, 현재는 충전재가 지뢰보다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뢰 사용을 줄이고 충전재 사용을 늘려가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이 강도가 감소를 하는데, 그 강도가 감소하는 것들은 다른 그 콜로이드 화학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충전재의 표면을 개질하거나 충전재를 응집체로 만들거나 등등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가 절감과 에너지 절감, 이것이 요즘 그 제지 산업의 가장 그 키가 되는 요소들인데, 충전재가 섬유보다 싸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건조 단계에서 건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어서 두 가지 기술들이 현재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충전재를 가지고 이용하는 기술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선응집 기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칼슘 카보네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의 그 응집을 만드는 시도들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충전재의 사용량을 늘리면서 강도 감소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연구들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산칼슘을 루멘에 직접 로딩을 해가지고 평량을 느리고, 하지만 그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을 방해하는 것들은 덜 일으키는 탄산칼슘의 직접 로딩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술들은 그 펄프종이공학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지 기술자 교육에 오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펄프종이공학회 논문 발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선응집 기술이나 LBL 기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탄산칼슘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텍 대학의 그 IPST에서 시도하고 있는 신기술들을 살펴보면은 섬유 표면에
코팅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응집을 시키는 기술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섬유 절감과 에너지 절감 효과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보다는 더 많은 충전재를 사용하면서 강도 저하는 덜 일으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로는 섬유 표면에다가 전분 코팅을 하면서 그 전분 코팅 중간에 지방을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도된 새롭게 개질된 충전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충전재의 사용을 늘리면서 강도 저하를 덜 유발하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산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충전재 표면에 존재하는 그 음이온들을 상당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충전재 표면에 음이온에 의한 여러 가지 지료에서 발생하는 그 정전기적인 문제들, 아니면 그 웨덴 케미스트리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들로 살펴보면은 충전재에다가 스타치를 스타치의 약 충전재의 4분의 1 정도의 그 전분으로 코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스타치들이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약 98% 이상의 전분이 충전재 표면을 코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팅된 전분들은 그다음에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코팅을 하니까 그 표면 전하가 바뀌겠죠. 그래서 표면 이렇게 지방산과 스타치를 가지고 표면 코팅을 할수록 그 충전재의 표면 전하들은 감소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약 1시간 이상 1000 rpm 정도의 그 아지테이션 조건에서도 이런 플럭들이 이런 그 개질된 것들이 깨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지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라이너보드에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강도 감소가 덜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공정보다는 더 많은 양의 충전재를 첨가를 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강도 감소 조건에서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텐사일 인덱스, 그 다음에 버스팅 인덱스도 비슷한 경향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나 그 다음에 테어 인덱스도 유사한 경향의 감소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새롭게 시도한 것 중에 하나는 CMC를 코팅하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CMC를 코팅해서도 그 충전재의 개질 효과를 보이면서 효과적으로 이런 그 충전재 사용량을 늘리면서 그 기존의 강도와 유사한 OCC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충전재가 종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살펴봤고, 2000년대 이후에서 어떻게 그 충전재들을 개질해서 품질을 올리려고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충전재가 제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충전재 회사에서 그 마케팅을 하는 그 발표 자료를 가지고 이 충전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현재 개질이 되고 있고 어떻게 더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 강의도 오늘 강의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은 다음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